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름방학 비교정치학 특강을 드디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갖다가 이번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특강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지난달에 삼순환 수업 했었죠. 아마 삼순환 그 수업 들은 학생들 우리 헤어질 때 했던 얘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합격해서 다시 보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시험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문제를 갖다가 쭉 이제 봤더니만 우리 삼수한 때 공부했던 문제들, 모의고사 봤던 문제들 다 나와가지고 제 개인적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쳤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만은 다들 어떻게 좋은 성적 거두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 수업 만들게 된 이제 이유는 우리가 삼수한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지적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일매일 모의고사 보면서 제가 답안지 채점을 하면서 이 사례는 안 쓰는 게 좋겠다. 또 이 사례를 갖다가 아예 사례를 갖다 빼는 게 좋겠다. 사례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자, 수업을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론 중심의 이제 공부를 갖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답안지를 갖다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 이론 갖다 가지고 이론의 그 내용들 몇 줄 쓰게 되면은 나머지 답안지를 갖다 채울 수가 없어. 자, 그 이론에 해당되는 어떤 사례들이라든가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갖다 하게 되면 답안지가 좀 더 내용이 풍부해지고 말이야. 그게 좀 설득력도 있게 논리가 전개가 될 텐데 워낙에 이제 사례 자체를 갖다 이제 공부할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별도의 수업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꽤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올해 좀 기회가 좀 주어졌어요. 원래는 올 여름방학 때 파리에 가가지고 저희 자료 수집을 좀 하려고 잔뜩 이제 기대를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좀 있으면 올림픽 일어나고 비행값도 비싸고 그래서 일단 미뤄버리고 시간이 좀 생겨서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교정치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했던 이론 공부도 되게 중요했습니다만은 그 이론에 해당되는 수많은 나라들 또는 수많은 제도들, 조직들 여기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간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신명순 그 교수님하고 진영재 교수님의 이 비교정치론 교재가 상당히 잘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정치학계에서는 제6판까지 이제 출판이 될 정도로 해갖고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사례 정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사례 딱 한 달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사례를 갖다 이렇게 좀 쭉 정리를 갖다 하시는 이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려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답안지를 좀 풍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3페이지 펴주세요. 수업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은 비교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비교정치라고 하는 것이 쭉 연구 주제가 시기별로 해서 쭉쭉쭉 이제 발전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갖다가 모든 시간대에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학문도 말이야 어떤 유행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타게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히 주목받게 되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쭉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비교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의 연구 주제라든가 연구 방법이 쭉 이제 어떤 이제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는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챕터가 첫 번째 챕터예요. 오늘은 요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챕터와 관련돼서 기출문제 있었죠. 몇 년 전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내용. 비교정치 방법론을 갖다 서술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었는데 최대 유사, 최대 상위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한번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당황을 했을 텐데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설명하게 될 내용에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교재 3페이지 비교정치학의 범위와 내용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비교정치학은 정치학의 한 분야입니다. 정치학의 하부 분야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는 학과에서는 주로 이제 뭐를 갖다 중심으로 가르치느냐 정치 사상 파트, 정치 이론 파트, 국제정치 파트, 비교정치 파트, 한국정치 파트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뭐 한국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학교별로 해가지고 뭐 그 교수님들의 재량에 따라 가지고 무슨 뭐 유럽 정치, 중국 정치, 일본 정치, 미국 정치에서 우리가 지역 정치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분야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뭐 추가를 한다면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정치 외교학과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그 전공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비교 정치를 제외한 하부 분야들의 명칭은 그 분야에서 연구하는 주제를 지칭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치 사상, 정치 이론, 국제 정치, 한국 정치 이건 뭐야? 연구 대상에 따른 분류죠. 근데 비교 정치는 연구 방법과 관련됩니다. 정치를 갖다가 비교적인 방법의 관점에서 연구를 한다. 그래서 정치 사상, 정치 이론, 국제 정치, 한국 정치 이런 것들은 연구 주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공을 분류를 한다면 비교 정치는 방법론, 비교라고 하는 방법을 갖다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론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강한 그런 이제 그 전공이 비교 정치 분야입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정치 사상 분야는 서양 정치 사상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정치학자들이 탐구해온 정치 사상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그렇죠? 주제별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정치 이론 분야는 정치학자들이 제시해온 다양한 이론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국제정치 분야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한국 정치 분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비교 정치라는 명칭은 연구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할 대상을 분석하는 비교라는 방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중심의 성격이 되게 강한 학문이 이 비교 정치예요. 왜냐하면 이 사례들을 갖다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처럼 정치학의 다른 하부 분야들과는 다르게 비교 정치학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는 대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상을 연구하기 위한 비교라고 하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종합하면 내용과 방법이 혼재되어 이루어지는 비교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주요 연구 분야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비교 정치 내에서도 5가지 주요 연구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단일 국가 또는 단일 사례에 대한 연구. 자, 이것은 특정 국가의 정치사, 정치과정, 정치제도, 정치 문화 등을 연구하는 것이며 단일 국가를 확장해서 몇 개의 국가를 포함한 지역 연구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야? 개별 국가의 그 특성을 갖다가 초점을 갖다 맞춰서 다루는 그런 이제 비교 정치 연구가 있다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요거는 비교 정치 연구 대상에 좀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단일 사례를 갖다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교라고 하는 관점에 잘 맞지를 않는 거죠. 자, 이 연구의 핵심은 특정 국가, 그렇죠? 또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 국가인 한국이나 아랍 지역 국가인 이란의 정치 체계는 서구의 정치 체계와 제도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단일 국가의 특수한 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비교 정치의 한 분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단일한 사례의 특수성을 갖다가 너무 파헤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비교 대상과의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단일한 사례를 중심으로 깊게 파고드는 연구를 우리가 비교 정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쟁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 국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잘한다, 못한다, 많다, 적다라는 서술은 타 국가와의 내재된 비교 속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교 정치 연구는 여러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론화하는 소위 일반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자, 비교 정치의 여기 이거 밑줄 치세요. 비교 정치 연구의 포인트는 뭐예요? 다양한 사례들을 갖다 가지고 이 사례가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하는 데서 끝나면 비교 정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다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다가 분류해내고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보편적인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 것이 비교 정치학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강조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독특한 현상을 정리하는 소위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를 지역 정치 연구라고 명칭을 하며 비교 정치 연구 분야와 구분을 갖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그래서 비교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면은 특정한 지역만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언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제도 같은 것들을 연구하시는 그런 지역학자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고찰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지. 왜? 보편적인 이론적 틀을 갖다가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2번 제한된 몇 개의 국가의 경우를 대상으로 유사한 또는 상이한 정치 과정과 정치 제도에 관한 연구를 갖다 수행하는 이게 그 비교 정치학의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몇 개의 국가를 비교해서 유사성 또는 상이성을 분석하여 어떤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자가 어떤 국가를 왜 선택했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연구의 기반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떤 국가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이성과 유사성에 대해 유추되는 일반화된 명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도를 연구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주로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갖다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갖고 연구를 갖다 하게 되는 경우와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선정하느냐, 어떤 이제 그 그룹들을 갖다 선정하느냐에 따라 갖고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연구 대상에 대한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 비교 대상 국가들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몇 개 국가로만 제한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즉 비교 대상 국가들에 대한 비교의 결과 어떤 일반화된 명제가 도출되었느냐가 연구의 핵심이 됩니다. 자, 비교 정치의 세 번째 분야. 다양한 국가들과 그들의 내부 정치 체계, 내부 정치 체계라고 하는 건 국내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국가들과 그들의 국내 정치를 단순화된 몇 개의 변수들의 조합을 통해서 유형화하거나 분류하는 연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타이폴로지, 방법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쉽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유형 분류라고 하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 고시 준비를 갖다 할 때 보면은 뭐 정당의 체계, 그래서 무슨 뭐 대중정당 모델, 무슨 뭐 포괄정당 모델 등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을 갖다 놓고 자, 대한민국의 유형은 여기에 해당되느냐, 무슨 뭐 프랑스의 정당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갑론을박들을 많이 한단 말이지. 자, 비교 정치학에서 이렇게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의 현실이 얼마만큼 부합하느냐를 갖다 가지고 갑론을박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 그런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연구는 이제 그 막스 베버가 말한 아이디얼 타입. 자, 베버가 이제 우리가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자, 한마디로 이제 순수한 모형을 갖다 통한 설명인데, 자, 이것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자, 요런 겁니다. 자, 무엇인가를 갖다 비교를 하려고 할 때,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친구들이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야, 얘하고 말이야, 얘하고 뭐가 더 무겁지? 딱 질문하면 걔네들은 기다려봐. 뭘 가지고 올 거야. 저울을 갖고 와가지고 저울에다 달아본다고. 달아본 다음에 얘가 무겁네. 얼마만큼 무겁네까지도 걔들은 설명을 해준다고. 자연과학도들은. 근데 사회과학도들은 야,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이 뭐 보면 이제 엘리트 간부 정당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잖아. 이 혼재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 정당의 고유한 특징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혼재되지 않은 순수한 모델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A라고 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고 A의 모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하지. 자, B라고 하는 유형은 자, 순수하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갖고 모델을 만드는 거야. 유형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시 공부하다 보시면은 간부 정당의 특징, 포괄 정당의 특징, 무슨 뭐 대중 정당의 특징 이런 식으로 쫙 설명하잖아. 그다음 어떻게 돼?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예를 들어 갖고 대한민국의 정당, 예를 들어 갖고 대한민국의 무슨 뭐 가라고 하는 정당을 갖다 딱 우리가 다룬다고 할 때 이 모델에 비춰봤을 때 얘가 여기에 가까운 특징이 얼마나 나타나고 여기에 가까운 특징이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우리가 서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형분류에 이제 입각한 설명을 비교정치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한 정치적 현상을 단순화된 몇 개의 양식, 그러니까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델. 자, 모델을 갖다가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베링턴 무어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기원이라는 연구에서 민주주의로의 발전 경로와 전체주의로의 발전 경로를,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를 향해 가느냐 전체주의 국가를 향해 가느냐 그 발전 경로를 지주와 농민과 부르주아라는 세 가지 계급들 사이의 조합적 역할력으로 유형화를 해서 이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죠? 자, 레이파트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지주하고 농민의 세력이 강한 나라, 부르주아가 더 강한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베링턴 무어의 결론은 뭐냐면 부르주아가 발달한 나라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한단 말이죠. 자, 레이파트는 다양한 민주주의 패턴을, 이거 시험 문제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합의제적 민주주의와 다수제적 민주주의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자, 다수제적 민주주의의 특징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해야지. 다수제적 민주주의의 특징을 레이파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효율성과 안정성에다가 초점을 갖다 맞추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얘기를 갖다 하죠. 그러니까 다수결 민주주의에서는 자, 승자 독식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갖다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게 지배를 갖다 하는 이런 식의 모델을 채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배제, 어떤 이제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이 다수제 민주주의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는 이질성이 강한 나라.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해봐. 거기에다 다수결로 어떤 이제 그 정치 제도를 갖다 만들거나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의제들은 다수결을 갖다가 채택하기가 어려운 의제들이 있지. 예를 들어 갖고, 야, 우리는 이슬람이 다수니까 국민의 90%가 다수니까 이슬람을 갖다 국교로 할 거야. 자, 기독교 금지. 자, 이래 버리게 되면 어때? 10%의 기독교도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렇죠? 이질적인 사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수결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유럽의 주로 이제 북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합의형 민주주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대화와 설득과 타협을 통해 가지고 소수자를 갖다 배려하는 이런 식의 모델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제적 민주주의가 각각 뭐를 의미하느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딱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해주고, 여러 나라들의 이제 그 사례를 갖다 여기다 딱 비춰봐가지고, 대체로 보니까 저기 레이파트가 뭐라 그랬어? 자, 앵글로색슨 국가들, 영국하고 미국의 전통을 따르는 나라들은 다수결 민주주의의 원칙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 유럽 대륙계 국가들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서술한단 말이지.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유형화에 입각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국가의 권력구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정부 형태라고 얘기하죠.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력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권력구조를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우위, 대체로 대통령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우위, 대체로 내각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황에 따른 우위라는 형태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각각 차례로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로 분류를 하고 이에 소속된 국가들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을 통한 그런 이제 연구가 비교정치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다음 네 번째,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흥미로운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론이나 변수를 다른 지역에 적용해보는 이런 비교정치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길레르모 오도넬이 주장한 1970년대 관료적 권위주의 BA 모델이라고 우리가 약자로 얘기하는데, 이 체제가 라틴 아메리카라는 지역의 정치사적 특수성 때문에 발생했더라도
제3세계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라는 인식하에 아시아의 정치 발전 과정에서도 특히 한국의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도 관료적 권위주의가 나타났는지를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길게 설명이 나왔는데 3순환 때 공부했죠. 우리 옛날에 1순환 때도 공부했고 3순환 때도 BA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BA 모델이 자 힌트 몇 년 전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자 저기 뭐야 그 립셋의 가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딱 줬단 말이지. 립셋의 가설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립셋의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장 경제의 발달, 자본주의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게 립셋의 가설이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고 그 반론을 갖다 제기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우리가 길레르모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을 언급한다라고 한 얘기 했었죠. 이 이론의 포인트는 뭐여서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뭐 우리가 이거 삼순환 때처럼 길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오도넬이 얘기하는 BA 모델,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특정한 단계에서 오히려 민주화가 아니라 권위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자본주의의 특정한 발전 단계에서 오히려 그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 자,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고. 오도넬이 얘기했던 BA 모델의 핵심은 첫 번째, 자 산업화 단계, 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할 때 자기는 서문에다 써놨어. 길레르모 오도넬이 자기 책에다가 뭐라고 써왔냐면은 라틴 아메리카의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거기 서문에다가 나는 이 연구를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염두에 두고 한 거다. 이게 다른 지역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서론에 써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 자, 브라질하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를 경험으로 딱 놓고 보면 BA 모델의 첫 번째는 산업화 단계에서 자 초기 그 경공업 단계.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군부가 국가를 장악하죠. 국가를 장악한 군부가 산업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산업화의 초창기 단계는 경공업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이 경공업은 대체로 소비재 중심이고 주로 어때?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소비재를 갖다 공급하는 그런 산업으로 출발을 한단 말이지. 이 경공업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본도 많이 필요가 없고 기술력도 많이 필요 없죠. 자, 자본, 기술 이거 놔줘도 돼. 그러니까 어때? 군부가 직접 이 산업화,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직접 주도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어려운 산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자, 그리고 2단계에서 어때? 군부는 자, 그 국민들하고 특히 노동자 같은 인민들하고 서로 연대를 갖다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갖게 된다는 거야. 얘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기득권을 갖다 갖고 있던 지주 세력이라든가 힘 있는 세력들이 매판 자본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어때? 이 군부의 지배를 갖다 용납을 안 하니까 이 군부는 인민들하고 연대를 갖다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인민들이 목말라하는 소비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산업화를 갖다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국민과 군의 연대가 동맹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지. 나름 민주적이야 이게. 자, 민주적인 모델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자, 이 산업화 단계가 고도화되면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때? 이거는 중화학공업은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자본과 그다음 막대한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 자, 그러다 보니까 동맹관계가 달라지는 거야. 군이 누구랑 연대를 한다? 일단 막대한 기술과 자금을 갖다 제공할 수 있는 외국 자본. 자, 그리고 이 중화학공업을 갖다 국내에서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대기업. 국내의 대기업을 갖다 육성하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고 그다음 또 어때? 산업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군이 직접 통치할 수가 없죠. 이제 누가 필요해? 전문 관료. 자, 그래서 군과 외국 자본과 대기업과 전문 관료 간에 동맹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특히 이 외국 자본하고 대자본은 자, 우리가 투자를 갖다 하고 싶어도 니네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너무 세잖아. 투자하기 힘들어.
자, 뭐 투자 못 하겠어. 자, 이렇게 압력을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결국 군이 국민들과의 동맹을 갖다 해체를 하고 국민을 오히려 억압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은 관료적 권위주의의 핵심은 뭐다?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즉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고도화되면서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된다. 립셋의 가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갖다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설명을 갖다가 깨는 그런 이제 논리가 되는 게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였죠. 자, 이 얘기를 갖다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왜 비교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여기에서 끝나면 그냥 라틴 아메리카에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의 사례 비교로 끝날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모델이 이런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가 대한민국에서도 실제로 나타났느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을 법한 그런 이제 그 냄새가 나잖아. 여러분 이제 이 연구를 수행하셨던 분이 여기 서울대학교의 한상진 교수님, 사회학과의 한상진 교수가 실제로 내가 학부 다닐 때 80년대 말 이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을 갖다 한국에 적용해서 박정희 정부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다 하셨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꽤 학계에서 꽤 주목을 받았던 그런 연구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자, 비교 정치학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이론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 이론이 이 지역에도 적용되고 저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이론의 적용 범위를 갖다가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갖다 비교 연구를 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비교 정치 범위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염두에 두시고. 자, 예를 들면 오도넬이 주장한 1970년대 관료적 권위주의라는 체제가 라틴 아메리카라는 지역의 정치사적 특수성 때문에 발생했더라도 제3세계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라는 인식하에 아시아의 정치 발전 과정에서도 관료적 권위주의가 나타났는지를 연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비교 정치의 그 주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을 배경으로 유행했었던 종속 이론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연구함으로써 종속 이론의 이론으로서의 일반화 수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뭡니까? 이것도 우리 삼순환 때 공부했던 거죠. 자,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건 16세기부터 세계는 중심과 주변으로 구조화됐다. 중심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고 주변부는 주로 이제 비서구 사회지. 자, 중심이 주변부를 갖다가 그 식민지화 시키고 착취를 갖다 하면서 주변부는 중심부에 의해서 부여받은 기능을 갖다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서로 다르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심부는 주로 어때?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렇죠? 산업 자본이 발달하게 되고, 이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어때? 사회 계급 구조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 구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부르주아를 갖다 대변하는 정치 세력,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어때?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선진국에서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시켜 왔다는 거지. 근데 주변부는 중심부가 주변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켜요? 주변부는 중심부의 이익에 따라서 주로 어때? 원료 생산으로 특화되죠. 그 뭐 대규모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토지를 갖다 중심으로 한, 또 자연 경제를 갖다 중심으로 한 관계가 지배적으로 돼버리게 되고, 여전히 지주와 농민의 관계. 자, 그리고 또 이 지주하고 농민이 생산한 생산품을 갖다가 이 중심부 국가한테 수출하는 매판 자본, 이 매판 자본들의 영향력들이 강해지게 되면서 봉건성을 탈피를 못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불안정과 봉건적인 그런 정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종속 이론이죠. 자, 이 이론이 이제 1980년대에 꽤 히트를 쳤는데, 이 이론이 이제 한국에 실제로 들어왔었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 지금 NL, PD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운동권, 586 운동권 중에 주사파, NL, P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 논쟁에도 꽤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론입니다. 이런 변화가 과연 대한민국에도
이런 이제 그 특징 이론이 적용될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 정치에서 연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번 제한된 수의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들을 포함하여 교차 국가 분석을 하는 연구. 요건 이제 통계학에 입각한 그런 연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교차 국가 분석은 2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해도 성립하지만 2개, 3개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는 얘기 안 하죠. 일반적으로 교차 국가 분석이란 용어는 해당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여기 나왔네. 충분한 수의 국가들을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적어도 몇십 개는 돼야 우리가 교차 국가 분석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충분한 수나 많은 국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 국가 분석은 충분히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많은 수의 국가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국가 교차 분석이라고 더 명확하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히 많은 수의 국가들이란 연구 자료가 허용되는 범위 하에서의 많은 국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상황에 따라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차 분석의 연구 대상국을 연구의 목적상 선거 역사가 100년 이상 된 모든 국가라고 전제하면 21세기 초반을 기준으로 세계 선거사 연감에는 대략 15개국 정도의 국가만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15개 국가를 모두 포함한다면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또는 충분히 큰 수를 포함시킨 교차 국가 분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파트는 그의 민주주의 유형 연구, 앞에 얘기한 합의형 민주주의냐 다수결 민주주의냐 그 민주주의 유형 연구에서 다수제적 민주주의와 합의제적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을 대비했는데 그 경험적 증거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36개국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표본의 수를 충분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한 수를 갖다가 비교한다 그랬는데 그 충분한 수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의 그 연구 목적이라든가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차 분석의 연구 대상을 국가로 수십 개 이상의 국가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수를 통해 국가들을 비교를 하게 되거나 국가들의 수량화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간혹 지역 연구자를 비교 연구자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좀 긴장감이 있어요. 비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 연구를 하시는 분들, 특정 지역에만 이제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연구를 비과학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역 연구가를 비교 연구가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그 둘을 주로 비교 정치학자들은 구분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비교 정치학에서 비교 정치 연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해서는 공통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비교 정치 연구의 개념 규정은 연구자 자신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정치나 정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 정치학에 관한 이러한 범위 설정은 과거 미국 정치론, 영국 정치론, 프랑스 정치론과 같이 비교 정부론에 중점을 주던 시기에 정착된 것이지만 이러한 범위 설정은 현재까지도 별 논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한 분야를 연구자의 국적이 어디인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지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미국의 학자가 영국의 정당을 연구하는 것은 비교정치 연구이면서 말도 안 되죠. 영국의 학자가 영국의 정당을 연구하는 것은 비교정치가 아니라 영국정치라고 분류하는 것은 학문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비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학자가 영국의 정당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비교 연구인가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줄 비교가 성립되려면 2개 또는 그 이상의 단위가 존재해야 하며 이들 단위 사이에 유사성이나 상이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비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왜 내가 이거 밑줄치라고 했을까? 여러분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그 고시 시험 문제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지 옛날에. 대중정당과 포괄정당의 특징을 비교하시오. 비교를 하려면 비교의 준거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대중정당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정당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건 비교가 아니라 나열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비교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당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비교, 당 재정을 중심으로 한 비교, 정당의 기원을 중심으로 한 그 비교, 그다음 또 뭐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 비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다 중심으로 둘을 갖다가 비교를 해야 제대로 된 비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답안지에다가도 이걸 뭘 비교를 하시오라고 나오면 비교의 척도를 갖다 여러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답안지도 이제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비교는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성립된다는 면에서 보면 영국의 정당만을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교 연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국 정치에 대한 연구자를 비교 연구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지역 연구자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후자는, 그러니까 지역 연구자는 현상이 갖는 특수성, 그러니까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비교 정치 연구자들은 현상의 일반화된 이론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를 해서 또 보편적인 이론 체계를 정립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비교 정치가 추구하는 바죠. 과거의 비교 정치학이 엄격한 의미에서 비교 정치학이 아니었음은 1950년대까지의 미국 비교 정치학을 비판한 학자들의 지적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950년대까지의 비교 정치학에서는 특정 국가를 분석 단위로 삼으면서 여러분 여기다 제목 하나 다세요. 7페이지 맨 마지막에 1950년대까지 비교 정치학 이렇게 하셨죠? 옆에다 제목을 뭐라고 다느냐? 전통적 접근. 전통적 접근이라고 쓰세요. 오래전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자, 정치학의 방법론을 전통적 접근과 행태주의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자, 이게 전통적 접근 얘기 나오는 거야. 1950년대 이전에 정치학 연구는 어땠냐? 이제부터 나오는 게 전통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 1950년대까지, 50년대 전까지의 50년대까지, 60년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비교 정치학에서는 특정 국가를 분석 단위로 삼으면서 이것을 다른 국가에 대한 비교의 준거로 삼으려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개별적인 사례를 쭉 서술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야. 어떤 비교를 통해 갖고 또 이론화를 하기보다는 얘네 나라의 정당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얘네 나라의 헌법은 이런 특징이 있죠.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데 머물렀다는 거지. 자,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의 비교 정치학, 즉 전통적 접근 방법은 엄격히 말해 외국 정치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그냥 쭉 서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야. 이런 점에서 비교 정치학에 대한 엄밀한 개념 규정은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이 또 나왔어. 여러 국가들,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에서 유사성이나 상이성을 찾아내 이를 일반화, 그러니까 이론화한다는 연구죠. 이게 구여 비교 정치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다국가 교차 국가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비교 정치학은 교차 국가 분석의 연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차 국가 분석에 의거한 연구 결과들은 1960년대부터 많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행태주의라고 제목을 다세요. 행태주의적 접근. 자, 내친 김에 좀 더 정리하고 갑시다. 자, 전통적 접근 방법의 특징.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사례 중심의 상당히 서술적인 그런 이제 그 연구들이 많았다는 것. 두 번째, 질적 접근을 많이 했다는 것. 이게 전통적 접근 방법이에요. 예. 세 번째, 자, 이제 상당히 연구에 있어서 주관성이 강했다는 것. 연구자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성이 강했다는 것. 전통적 접근 방법의 특징입니다. 사례별로 해갖고 주로 서술을 갖다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질적인 자료들, 문헌 연구라든가 이런 데 입각한 게 되게 많았다는 것. 연구자의 주관성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전통적 접근법의 특징이었다면 지금 나오게 되는 행태주의의 특징.
자, 60년대 이후부터 정치학의 주류가 되는 비헤이비어럴리즘, 특히 비교 정치학에서 앞다투어 도입을 했던 연구 방법의 행태주의. 자, 사례 중심으로 출발을 하지만 어때? 이론화를 갖다가 추구한다는 거. 두 번째는 질적 접근보다 양적 접근을 갖다가 보다 많이 강조하게 됐다는 거. 연구자들의 주관성보다는 어때? 객관성을 크게 강조했다는 점.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60년대부터 얘기 나오죠. 교차 국가 분석에 의거한 연구 결과들은 60년대부터 이제 행태주의의 길을 가게 되는데 60년대부터 많이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이 중에서도 나오죠. 많은 수의 국가들로부터 수집한 국가 수준에서의 자료를 통계적 방법, 양적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다국가 교차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60년대부터 다수 발표됐습니다. 자, 그러나 비교 정치의 분석 단위가 국가만은 아니기 때문에 교차 국가 분석만이 비교 정치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비교 정치가 될 수가 있어요. 주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도 대학생들의 인식구조, 의식구조, 이거를 1960년대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의 의식구조하고 비교해 볼 수 있잖아. 이런 경우는 비교 정치가 된다는 거지. 자, 그 하나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그 국가의 하부 정치단위, 예를 들면 정당이나 이익 집단 같은 몇 개의 집단을 동시적으로 비교한다거나 또는 하나의 하부 정치 단위의 기능을 몇 개의 다른 시기별로 나눠서 각 시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시적으로 비교한다면 이런 종류의 연구도 우리가 비교 정치에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비교 정치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연구로는 실제로는 비교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연구와 비교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즉 어떤 연구가 명백하게 설정된 가설이나 명제를 검증하고 있고 이러한 가설이나 명제가 다른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연구도 비교 정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옆에 조그맣게 메모합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이론 중심의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이론의 적합성을 갖다가 확인하는 연구.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BA 모델처럼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이게 아시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도 비교 정치 연구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좀 차례가 있어요. 반증. 반증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연구도 우리가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 있어. 자, 예를 들어 갖고 영국 이런 식의 실제로 있었던 연구인데 피터 카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냥 이건 들으세요. 하버드 대학교에 비교 산업 연구자가 있다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하고 미국은 약한 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가 산업 정책을 좌우하기보다는 이익 집단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1986년도에 모리스 라이트, 스테판 윌크스라고 하는 영국의 공공정책 분석가들이 의도적으로 책을 하나 출판을 했는데 영국의 그 제약 산업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뤄봤더니만 어때? 영국 정부가 제약 산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고 규제를 많이 가하고 있더라 이거지. 이런 연구는 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피터 카첸슈타인의 일반 이론을 갖다가 비판하기 위한 반증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란 말이야.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비교 정치 연구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연구도 그래서 우리가 비교 정치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연구가 이론적 개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 시점의 국가의 한 하부 정치, 국내 정치의 어떤 특정 단위를 연구하는 것일지라도 다른 연구와 비교 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 정치학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한 내용 별로 재미없죠. 비교 정치의 연구 분야는 대체로 이런 것이다. 비교 정치는 뭐를 연구하게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쭉 읽어봤던 게 지금 얘기한 방법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시험 문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나온 얘기 비교 정치학의 생성과 발전. 여기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각 시기별로 비교 정치학에서는 어떤 주제가 유행했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정치학의 한 분야인 비교 정치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158개 헌법을 비교 분석해서 연구했고, 또 그 분석의 결과가 그의 저서인 정치학의 실증적 기반을 이루었다는 점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 정치학의 시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비교 정치학은 그렇다고 해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견해는 비교 정치학이, 즉 정치학이라는 어색한 주장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그럼 정치학과 비교 정치학의 차이가 뭐야? 정치학의 시작 자체를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로 잡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 비교 정치학의 선구자다 이래버리게 되면 정치학과 비교 정치학에도 차이가 뭐냐고. 플라톤이나 키케로, 마키아벨리, 홉스, 보댕, 몽테스큐, 마르크스 등을 모두 비교 정치학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정치학의 한 하부 분야로서 비교 정치를 분류한다면 이들을 비교 정치학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때로는 간단한 수준이지만 비교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정치 현상을 연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치학에서 비교 정치적 성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 정치가 언제부터 정치학의 한 분야로 분류되기 시작했는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 정치라는 분야가 정치학의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하나의 분야가 되기 이전에 이미 비교 정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 정치란 용어가 처음 책의 제목으로 사용됐던 것은 에드워드 프리맨이라는 학자가 쓴 비교 정치라는 책이 출판된 1873년이었습니다. 자, 법학이나 철학과 역사학 등과 결합되어 있던 정치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독립된 것이, 그러니까 별도의 전공이 된 것이 1860년대 후반이었음을 생각하면 이것은 비교 정치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정치학이 정치학 중에 한 하부 분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로 미국 정치학회보의 서평란에 외국과 비교 정부라는 분류 항목이 등장한 것은 1920년 2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얘기하는 얘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쭉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얘기니까 쭉쭉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17년 후인 1937년에 칼 프리드리히가 저술한 입헌 정부와 정치가 진정한 의미의 비교적인 성격을 띤 최초의 저서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또한 여러 국가들의 의회나 행정부의 기능을 분석하고 나열한 후, 무슨 소리? 어떤 나라의 의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서술하는데 그친 거란 말이지. 여기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비교정치 연구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법을 제시한 점에서 비교정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자, 옆에다 또 한 번 씁시다. 자, 비교정치학은 1940년대까지, 자, 옆에 다시 쓰세요. 전통적 접근. 아까 여러분 전통적 접근의 특징 서술했죠? 자, 비교정치학은 1940년대까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완전히 독립된 정치학의 한 분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1940년대까지 정치학이라는 전공 자체가 따로 학과로 분류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대에 이제 그 소속된 한 이제 연구 분야 또는 아니면 정치사, 외교사, 주로 법학, 철학, 역사학 얘들로부터 독립을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지.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학 자체가 역사학, 철학, 법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정치 현상의 역사적인 면, 규범적인 면을 다루거나 법, 정치기구, 정치제도 등을 서술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 접근의 시기였죠. 정치학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제연맹 창설 등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정치가 발전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은 비교정치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미국은 고립주의를 벗어나 세계국가로 등장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들을 이끌었던 미국은 동맹 국가들뿐만 아니라 적대 국가들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 바로 뭐다? 비교 정치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이제 패권 국가가 된 미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비교 정치학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럽이 제국주의 시기 때는 그럼 비교 정치학이 왜 발달을 안 했을까? 발달했습니다. 단지 정치학의 전공으로 독립되지 않았고 주로 어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발전을 했던 거야. 영국의 인류학, 프랑스의 인류학이 왜 발전했어? 식민지를 갖다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했던 거란 말이지. 바로 그거예요. 또한 전쟁의 와중에서 11페이지 첫 번째 줄, 전쟁의 와중에서 미국이 돌봐줘야 할 약소국들에 대한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일본이래. 자, 미국이 여러분들 어때? 그 일본이 패망하고 그 대한민국에 주둔할 때 대한민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지. 자,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서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관한 연구가 증가를 했고, 이 국가들의 정치적 특징이었던 전체주의 체제와 파시즘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증가하게 됐던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지. 이러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해온 칼 프리드리히, 칼 레벤슈타인, 프란츠 노이먼, 한나 아렌트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연구와 강의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나치 체제, 파시즘의 근원, 전체주의 체제에 관한 비교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것은 비교 정치학의 관심 대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 2차 대전 끝나고 냉전이 막 자리 잡는 그런 시기에 비교 정치학은 주로 전체주의에 대한 연구, 독재에 대한 연구가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시기의 비교 정치학도 연구 차원에서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했는데, 자, 이 시기 비교 정치학의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에 6가지로 요약됩니다. 자, 옆에다가 뭐라고 메모를 하냐면 전통적 접근 방법의 문제점 이렇게 쓰세요. 자, 전통적 접근 방법의 문제점이 뭐냐? 첫째,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관해 상세하게 서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뭐가 빠진 거야?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이론화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서술을 갖다가 특징을 갖다가 그냥 자기 관찰을 쭉 관찰한 내용을 쭉 풀어서 쓰는 거, 여기에만 머물렀다는 거지. 즉 중요한 인물이나 제도나 법문서, 헌법, 정치기구들을 열거하면서 서술하거나 또는 역사적 사건을 시대 순서로 쭉 서술하는 거, 이 정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의 비교 정치는 비교라고 하는 성격이 약했고 이에 따라 분석의 수준도 낮았습니다. 분석을 하려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갖다 알아야 되고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겨났는가를 설명하는 게 분석이란 말이죠. 자, 그 분석이 낮을 수밖에 없지. 쭉 서술밖에 안 하니까. 두 번째는 법적인 것이나 공식적인 것에 주된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법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때문으로 헌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기구들인 내각, 의회, 법원, 관료제, 선거제도 등이 주된 관심의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 앞에 얘기했는데 이거 주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가 중심이었다고 그랬죠. 이제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공식 기구들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동보다는 문서에 나타난 바를 중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되는 권력이나 비정부 기구인 이익 집단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낮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전통적 접근의 세 번째 문제점. 세 번째는 연구 대상으로 삼는 지역이 유럽에만 편중되는 편협성을 나타냈다는 점. 독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가 당시의 국제 정세에서 중요한 국가들이긴 했지만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연구의 집중은 정치 현상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했으며 정치 현상을 유럽 중심적으로 보는 특정 인종 중심주의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인종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인종 중심주의가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거야. 그런 질문을 딱 이제 던지잖아. 개도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바로 서구의 다원주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념,
헌법 이런 것들을 갖다 받아들이면 개발도상국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자문화 중심주의 또는 우리가 인종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편향성이었던 거죠. 자, 네 번째는 연구 시각 면에서 보수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시기에 연구자들이 가졌던 성향은 미래보다는 과거를 주로 다루었고 정치제도나 정치기구는 영속적인 것이며 발전도 진화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보수적 인식이 강했습니다. 여기 옆에다 여러분 뭐라고 필기를 하시면 구제도주의라고 쓰세요. 예, 이 시기에는 제도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제도를 뭘로 보는 거야? 제도는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을 갖다 규정하는 그런 이제 질서로 이제 그 구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연구를 하지 않았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헌법,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어떤 조직, 제도 이런 것들이 행위자들의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 서술하는 데만 너무 몰두를 했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은 말이야 주어져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 속에서만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도를 갖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설명이 강했고 제도를 갖다 개혁하고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보적인 설명이 상당히 약했던 것이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 나오죠. 이에 따라 연구의 관심은 주로 전통, 선례, 질서, 안정, 진화 등에 집중되었고 여기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한마디로 뭐 제도의 유지의 문제, 제도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됐지 제도의 개선, 개혁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에 더 집중됐고 정치적 동태성, 역동성, 변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약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문제는 이론에 대한 관심이 약한 점이었습니다. 이 시기 연구자들은 정치 철학, 윤리학 등을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나오죠.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가를 다루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우리 전통적 접근의 특징 얘기할 때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했어요. 따라서 정치 현상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주관적인 해석을 중시함에 따라서 실증적인 성격이 약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료의 선택이나 수집, 분석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법이나 제도를 서술적으로 접근하는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이며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통적 접근 방법의 문제점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옛날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전통적 접근 방법과 행태주의 방법을 비교하시오라고 나왔을 때 전통적 접근 방법은 딱 요걸로 정리해서 써주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밑에 나오는 건 행태주의예요. 이제 자 2차 대전 이후부터 비교 정치학을 지배한 방법은 이제 전통적 방법이 아니라 행태주의 방법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비교 정치학은 많은 면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연구 대상 면에서는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적대 세력으로 등장한 소련과 동국 공산권 국가들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동유럽에 대한 이제 연구들도 촉진되기 시작하는 거야. 또한 식민지 시대가 종식되면서 60년대 말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들이 거의 다 해방되거든요. 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많아진 거야. 이제 제3세계 국가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독립한 수많은 신생국들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냉전 시기에 미국하고 소련은 이 신생국가들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줄 세우는가 이걸 놓고서 엄청난 경쟁을 벌였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자, 이에 따라서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던 연구 관심의 지역적 편협성이 호전되었습니다. 연구의 주제에 대한 관심도 법이나 제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자, 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 행태가 뭔데? 우리가 행태주의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행태주의란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행태주의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현존하고 있는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태도를 측정하는 걸 행태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현존하는 질서라고 그러면 어떤 제도, 관습 이런 것들이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현존하는 질서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개인들, 행위자들의 반응, 태도, 평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행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도, 평가,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가 행태주의적 관점으로 연구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현존하는 질서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관심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행태주의는 거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존재하는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요 정도가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연구 주제지. 현존하는 구조와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갖다 지배하는 것이고, 이게 정당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연구 대상이 안 되는 거야. 행태주의는 아시겠죠? 현존하는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갖다가 측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이제 그 목표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뭐예요? 법이나 제도에 대한 관심에 더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태도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한 거고, 정치 체계나 기능 등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방법론을 받아들여 정치 현상을 설명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이론가들, 자, 이런 현상에 관해서 가브리엘 아몬드와 빙엄 포웰은 1966년에 발간된 비교정치에서 1960년대 비교정치학에서 지적 혁명이 일어났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즉 비교정치학은 관심 대상면에서 포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3페이지 공식적인 정부 기구 등에만 관심을 집중하던 데서 벗어나 정치 현실에 대한 탐구가 증대했고, 그러니까 주로 뭐 선거라든가 아니면 그 정당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익 집단이라든가, 옛날에는 맨날 정부 형태만 연구했거든요. 비교 헌법 그래가지고 정부만 주로 연구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연구 분야가 다양해졌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이나 정치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양적 방법을 도입을 했고, 자료의 분석에서 정확한 측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단순한 서술보다는 이론을 정립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 서술적이고 나열적이며 규범적인 것을 강조했던 비교정치학은 이제 설명적이고 예측적인 것을 중시하는 정치과학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행태주의의 핵심이죠. 비교정치학에서 이런 발전은 정치학의 새로운 현상이었던 행태주의의 대두와 시기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이전의 정치학이 국가나 공식적 국가기구의 제도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고 연구하는 데서 나타난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두된 행태주의는 정태적인 법이나 기구 제도보다는 밑줄 쫙. 자, 법, 기구, 제도보다는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인간들의 동태적인 행태, 태도, 평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즉 정치 현상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인 인간들의 행태에 관심을 두고 분석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됐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통적 접근법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구제도주의 같은 경우는, 자, 사람들은 제도라든가 관습 같은 것들이 가하는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면, 행태주의는 관심의 초점이 오히려 행위자, 사람들한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에서 정치학의 인접학문인 사회학이나 심리학 또는 경제학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나 방법론을 정치학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인간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측정해서 인간 행태에 관한 예측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방법론이 필요했으며, 자, 이에 통계학, 경제학, 수학 모델을 포함해서 자연과학에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행태주의는 정치학이 법이나 역사, 철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되어 오던 그런 40년대까지의 양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회학과, 심리학과,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과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발전을 이루는 지적 혁명이었습니다. 이 결과 1960년대 이후의 정치학에서는 다음 페이지 정치학, 정치사회학, 정치심리학, 정치경제학 등의 새로운 영역이 나타났고 특히 사회학자인 텔커트 파슨스의 기능주의나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은 정치 문화와 관련된 이론이나 연구가 비교 정치학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기능주의는 그래도 좀 알고 갑시다. 자, 텔커트 파슨스의 기능주의. 자, 기능주의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고시 공부하다가도 보면 기능적 접근 이런 얘기 많이 나올 텐데, 자, 펑셔널리즘. 자,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얘기거든. 자, 세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행위자들의 행위를 갖다가 질서의 유지에 맞추어 설명. 자,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계속 기능주의를 배워와서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쉬울지 모르겠다. 어릴 때 우리가 사회 공부할 때 뭐를 배워요?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을 갖다 한번 살살 한번 되살려 보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소방관 아저씨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한번 다뤄보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게 기능이야.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거든. 뭐를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아시겠죠?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한 어떤 일들을 행위자가 수행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텔커트 파슨스는 The Theory of Social Action이라고 한 더럽게 재미없는 책이 있거든. 40년대 나온 이 사람 책 진짜 재미없어. 하여튼 그 책에서 이거 나중에 우리 비교 정치학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4개의 연구 분야를 설명을 해. 사회학이란 뭘 연구를 하는 거냐? 사회과학은 뭘 연구를 하는 거냐? A는 adaptation이에요. adaptation, 적응. 적응은 뭐야? 주어진 환경에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그걸 탐구하는 것이다. G는 goal attainment. 이건 바로 뭐? 사회에서 부여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부여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선생의 목표는 뭡니까? 가르치는 거지. 학생의 목표는 뭐야? 배우는 거란 말이야. 소방관의 목표는 불을 끄는 거란 말이지. 그런 목표를 얼마만큼 행위자들이 잘 달성해 가는가. 그걸 갖다 분석하는 거고. 자, 사회학의 세 번째 연구 분야가 인티그레이션이에요. 통합. 통합은 뭘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 일탈을 꿈꿔. 항상 보면 이 어떤 정해져 있는 질서의 틀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지. 이런 일탈을 갖다 꿈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질서에 이 사람들을 일탈하지 않도록 이끄는가. 그걸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레이턴시. 자, L이 레이턴시야. 레이턴시. 이거 잠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황당하지 어떻게 본다면. 이 레이턴시는 뭐냐면 사회는 늘 균형을 잡아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막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무너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가는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봐봐. 상당히 변화보다는 질서의 유지 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 성격이 되게 강하죠, 그렇죠? 자, 이 시기에 행태주의 시기에 그 사회과학도 대체로 어때? 이런 그 기능주의와 같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이론 체계하에서 그 행태주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던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사회학자인 텔커트 파슨스의 기능주의나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은 정치 문화와 관련된 이론이나 연구가 비교 정치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이 60년대 비교 정치학이었습니다. 방법론에서는 통계학을 정치학 연구에 적용하는 계량 정치 분석이 비교 정치와 국제 정치 분야에서 크게 확대됐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1960년대 정치학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론인 체계 이론. 야, 이건 안 되겠다. 10분 쉬었다 해야 되겠네. 이건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체계 이론. 자, 지금 35분이 시간이 저 시계가 좀 틀리네. 40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갈게요.